이소크라테스 인문학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에세 해설은 에세 본문을 이미 읽은 독자들에게 본문에 언급된 일화의 배경 지식, 몽테뉴가 사용한 용어의 해석, 논리의 전개 등 보다 심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세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몽테뉴 작품 전체의 특징 혹은 철학 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다른 컨텐츠와 구별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에세 해설을 듣기 전에 에세 본문을 읽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해설 내용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9장 우리 행복은 죽은 뒤에나 판단해야 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 마음은 늘 우리 저 너머로 쓸려간다 라는 제목이었죠. 여기서 이제 몽테뉴는 인간의 행복을 죽을 때까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에세이의 제목인 우리 행복은 죽은 뒤에나 판단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이제 3장에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행복한가를 따지다가 보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19장에서는 행복하게 죽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서로 구분이 되는 거죠. 행복이 죽은 뒤에 판단되는가의 문제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을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음이 행복의 판단 시점인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몽테뉴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분석하기보다는 자기가 말하는 행복을 말하고 그 판단 시점은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라는 조금 더 소탈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을 감안을 해서 본문을 정리를 해보죠. 맨 처음은 이제 크로이소스 왕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크로이소스 왕에 대해서는 3장에서 미리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우스라는 사람이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삶이 얼마나 굴곡이 있었는지를 지적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굴곡이 많은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에서 목수나 사서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참주에서 학교 교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절반을 정복한 군대 총사령관이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바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의 그 미망인 프랑스와 2세 부인이었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 메리 스튜어트의 삶도 얼마나 기구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을 종합을 해보면 하늘에 지상의 위대함을 시샘하는 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몽테뉴의 말이 실감이 납니다. 만약에 이제 행복하던 인생이 어느 하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진다면 로마의 극작가인 라베리우스가 한 말처럼 하루만 덜 살았더라면 하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몽테뉴는 솔론의 충고가 아주 훌륭했다라고 인정을 하죠. 하지만 이 솔론과 같은 철학자는 운명의 호의나 무심함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 있는 직책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졌으므로 불행해졌다는 식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솔론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자, 몽테뉴가 볼 때 행복은 좋은 천성을 가진 마음이 누리는 고요와 만족, 또 잘 조절된 영혼의 단호함과 침착함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좋은 천성이 가진 마음이 누리는 고요와 만족이라는 것은 좋은 성품을 타고 나야지만이 고요와 만족을 느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잘 조절된 영혼의 단호함과 침착함이라는 것은 영혼을 조절하는 훈련을 잘하면 이렇게 단호함과 침착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타고나기를 좋은 성품을 타고나야 되고 또 호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고요함, 만족함, 단호함, 침착함을 이룬다면
이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생을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느냐는 사실은 최후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성품의 훈련도 잘 받았지만 최후 순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몽테뉴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죽음의 순간이 되어야 우리는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가면을 벗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죽음 전까지의 모든 시련과 고난은 굉장히 죽을 만큼 고통스럽긴 하지만 가식과 가면으로 진짜 얼굴을 감출 수가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가식과 가면으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몽테뉴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몽테뉴는 이제 옛사람 세네카의 문장과 자기 문장을 나란히 두면서 자신의 말을 구체화해 가죠. 세네카는 죽음의 날이 내 모든 세월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했지만 몽테뉴는 내 평생 공부의 결과를 판정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세네카가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뭉뚱그려 판단하고자 했다면 몽테뉴는 평생 공부의 결과를 심판받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이 몽테뉴는 에세이를 쓰고 사색하는 일을 공부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애 전체 평판이 죽음에 따라 달라진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스키피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폼페이우스의 장인 스키피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몽테뉴의 실수죠. 여기 나오는 스키피오는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마르텔루스 피우스 스키피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폼페이우스의 장인이 아니라 폼페이우스의 사위이죠. 원래 이제 스키피오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 흔히 이제 대 스키피오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분입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죠.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로마가 그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포에니 전쟁에서 이 한니발의 군대 때문에 굉장히 로마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이 한니발의 군대를 아프리카 지마 전투에서 격파해서 진짜 카르타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로마의 영웅이 된 인물이 바로 이 스키피오라는 인물이죠. 자, 이 스키피오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금 언급이 되는 스키피오입니다. 폼페이우스의 사위인 마르텔루스 스키피오는 스키피오 집안의 마지막 인물이죠.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원로원 위원이고 군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위가 높았고 나름대로 이제 잘 나가는 귀족이었죠. 그렇지만 생전에 여러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뭐 여러 가지 평판이 좋진 않았죠. 자, 이제 그가 이제 폼페이우스와 함께 카르타고에 대항해 싸웠지만 아프리카 해안에서 그가 탄 배가 적에게 납포되어 버리죠. 적에게 이제 포로가 될 순간에 스키피오는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찌르고 자결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병사들이 지휘관은 어디 있는가 하고 묻자 그는 죽어가면서 지휘관은 잘 있네. 그렇죠? 임페라토르 세 베네 하베트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세네카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말 한마디로 그가 스키피오 집안의 어떤 영광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조상은 아프리카를 정복하여 영광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죽음을 정복했기에 더 훌륭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일화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썼던 그러한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마르텔루스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살았던 그 모습과 이 죽음의 순간은 너무나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카브리아스, 이피크라테스, 에파미논다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피크라테스와 카브리아스는 둘 다 아테네의 장군이죠. 이 사람들은 각각 이 아테네의 군사력을 개혁을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덕이 출중해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에파미논다스는 이제 테바이의 장군이죠. 이 사람은 이제 레욱트라라는 전투에서 이 그리스 최강의 군대인 스파르타의 군대와 맞서서 싸워서 스파르타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에 테바이가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로 부상을 하는데 기여를 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레욱트라 전투에서 승전비를 세웠던 흔적이죠. 여기 위쪽에 이렇게 승전비가 크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라져 버리고 여기 이렇게 기단만 남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에파미논다스는 어떻게 죽는지를 보고 나서야 안다라고 답을 하면서 몽테뉴의 논지와 동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훌륭한 인물이죠. 여기까지 이제 역사적 인물에 관련된 사례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 대목에서는 동시대 인물들을 평가를 합니다. 혐오에 맞지 않았던 인물 중 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지만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이들이 몽테뉴 예상과 달리 잘 조절되고 절제된 죽음을 맞이했다는 평가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혐오에 맞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죽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몽테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이 좋을 대로 세상사를 조절하는 만큼 토를 달 생각은 없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불만을 갖는 그런 느낌이 있죠. 당당하고 행복한 죽음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대목에서 최고의 순간에 죽은 인물은 누구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몽테뉴의 절친 라 보에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에티엔 들라 보에시의 동상이 있죠. 이 프랑스에 있는 동상인데 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글을 써서 나중에 이제 그 혁명 정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제 깃털펜을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에 책자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라 보에시가 바로 이 최고의 순간에 죽은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한편 일각에서는 그보다는 앙리드 기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에도 그거를 썼는데 이 세 명의 앙리가 있죠. 앙리드 기즈, 앙리 3세, 나바르의 앙리, 앙리 4세죠. 이 세 사람의 앙리가 얽혀져 있는 정치적 사건 속에서 이 프랑스 국왕인 앙리 3세가 당대의 인기남 앙리드 기즈를 암살해 버리죠. 사실 이 앙리드 기즈란 인물은 전쟁 영웅이고 군인다운 외모 때문에 파리를 행진할 때면 이 군중들이 막 환호를 하고 꽃가루를 뿌릴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이제 이 순간에 이 국왕이 앙리드 기즈를 암살해 버립니다. 물론 이제 행진을 하는 동안에 암살을 한 건 아니고 따로 이제 궁정에 왔을 때 측근들을 시켜서 이제 암살을 해버리죠. 이 최고의 순간에 이 앙리드 기즈가 죽은 걸로 봤을 때는 뭐랄까요? 아주 인생에서 절정의 순간에서 죽은 그러한 사례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몽테뉴가 소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고요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몽테뉴의 다른 에세이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몽테뉴는 늘 죽음을 의식을 하면서 자신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때 고요하고 담담하게 뭐 너무나 슬프거나 아니면 아쉽다든가 이런 거 없이 언제든지 죽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죽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는 언제 판단할 수 있느냐? 바로 어떠한 죽음을 죽었느냐를 보면 우리의 행복이 완성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몽테뉴의 생각입니다.